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노무사 경제학 기출문제 3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4,800원과 4달러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가격이고요, 미국의 가격은 이렇게 4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가 나오게 되면요 이게 구매력 평가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요, 햄버거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햄버거의 가격과 미국의 햄버거의 가격, 이 구매력을 통해서 이렇게 같게 만드는, 요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햄버거 가격이 4,800원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미국의 햄버거 가격은 4달러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이렇게 되죠. 1,200원 1달러당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적으로 성립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요, 환율이 현재 환율이야. 저건 이제 구매력 평가설의 환율이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1달러당 환율이 1,300원 이렇게 있습니다. 1,300원. 오케이?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되게 높은 거야. 미국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지금 현재 평가절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미국의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이제 달러의 가격이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1,200원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점차 장기적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게 되면서 이렇게 1달러당 1,200원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옳은 것은, 자, 실질 환율은 여러분, 실질 환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질 환율은 이렇게 쓸까요? 이걸 실질로 나타내 주게 되면 이걸 P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 환율은, 자, 여기 우리가 실질 하면은 P로 나눠주는 게 실질, 명목임금을 P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임금 이렇게 되죠. 요거야. 그 여기다가 P로 나눠주면, 여기도 P로 나눠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실질 환율은 1 이렇게 됩니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양국의 햄버거 가격으로 계산한 구매력 평가설은 4,800원이 4달러이기 때문에 1달러가 얼마다? 1,200원. 요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그래서 1,200원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자,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으면 환율이 어떻게 조정된다? 그렇지. 지금 1,300원인데 1,200원으로 돼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환율은 하락한다.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상품 가격이 그대로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얘가 좀 높아요. 높게 평가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높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장차 내려가서 이퀄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명목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얘가 지금 커요. 근데 얘와 얘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이권이 되겠지. 이해 가시겠죠? 요게 4번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번엔 얘를 고정시키는 거야. 5번 봅시다. 5번.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원래 이게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고정돼 있다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얘가 내려가거나 얘가 내려가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목 환율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은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요걸 이제 변화율로 해서 물가 상승률로 바꾸는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좀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에 우리가 가야 할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32번. 자, 32번은 거시경제 모형에서 잠재 GDP가요. 1,500이래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 할게요. 근데 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나? 요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요. ISLM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을 구하셔야 돼요. ISLM 이렇게 구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국민소득 수준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를요.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정부 지출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ISLN 곡선을 구하고요. 여기 정부 지출이 있는데 얼마가 되었을 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되냐? 그걸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IS식은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Y는 CIG 거기서 결정됩니다. Y는 C I G 이렇게요. 오케이. 주어진 값들 집어넣어 볼게요. C가 500 플러스 한계 소비 성향 0.8 Y 마이너스 T가 얼마입니까? T가 저기 200이에요. 200 더하기 됐죠? I가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20 R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LM 곡선도 우리가 도출을 해봐요. 자, LM 곡선도 도출하면 화폐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이렇게 결정되고요. 이제 P로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 P가 아무 의미 없으면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1000 얘는 여기 500 플러스 0.4 y 마이너스 10 r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C, I까지 썼고 G를 쓰지는 않았어요, 지금. G가 우리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선 얼마니 그걸 찾으려고 해요. G를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오케이? 자, G 제로로 할게요. 요걸 찾으려고 해. 자, 위 두 식에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A점을 지나가는 점을 찾으려고 해.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Y값은 알 수가 있습니다. Y가 얼마라고요? 그래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1,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값을.
자, 그래서 여기다가 1500을 넣어주세요. 1500을. 여기다가 150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150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예, 맞아요. 여기까지 됐고, 요거를 충족하는 이자율, 요거를 ISLM 집어넣어서 이자율을 제거하면 되겠죠. 이자율 값을 구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대입. 이렇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아이디어만 보면 마이너스 10R 아니겠습니까? 전리 넘어가요. 그럼 10R은 네, 이렇게. 아니 마이너스 20R 그냥 놔둘게요. 마이너스 20R은 제가 넘어가면 1000인데 500 되고요. 여기 4, 5, 20, 4일은 6, 4일은 4 하니까 6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6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600 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0R이기 때문에 요거 2배 해서 마이너스 200 그냥 2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요거 2배 해서 마이너스 20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걸 충족시키는 G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G값이, G0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0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요, 정부 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게 관심 포인트예요. 지금 현재 정부 지출이 300이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되려면 이게 60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에서 60 얼마나 감소시켜야 됩니까? 하면 300분의 280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24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0%만큼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냐면 Y는 CIG 해가지고 ISLM 해가지고 요 균형값을 찾으셔도 돼. 찾은 다음에 어이구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얼마나 더 많네? 근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요 A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아예 Y에다 A값을 집어넣고 그때 정부 지출이 얼마인가 그걸 활용하면 이 2번 갈 걸 한 번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편한 대로 하세요. 한번 돌아가는 거라도 그냥 익숙하게 Y는 CIG 그리고 화폐 수요 공급을 통해서 LN 곡선 도출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살짝 한 다리 건너뛰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33번. 자, 다음은 단기의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필립스 곡선 할 때요. 아시겠지만 수직축이 파이 이렇게 돼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고요. 여기가 실업률입니다. 뭐 하첨자 t는 빼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베타 이게 뭐냐면 기울기라는 거 아시겠죠? 기울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게 되면요.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의 필립스 커브는 수직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베타가 무한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베타 값이 점차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단기 필립스 커브인데 베타 값이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기울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타 값이 클수록 기울기는 커집니다.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커지면 희생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A점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인플레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희생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요걸 나타내는 건데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뒤집어서요. 원래 이건데 같은 맥락으로 물가를 줄이게 되면서 실업률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같이 보면 이게 바로 오콘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얘는 이만큼 증가하고요.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베타는 기울기로 이 값이 클수록 희생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 비율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희생이 GDP 감소라는 실업률 증가라는 희생 비율이 작아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커진다가 아니네요.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기대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프리드만 펠프스의 기대가 반영된 부과됐다는 표현을 쓰죠.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일 쇼크 하에서 기대치가 변하게 되면 단기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대의 변화는 단기 필립스 커브를 이동시킵니다. 어떻게? 얘가 올라가면 상방 이동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초에 그 오일 쇼크를 케인 작파가 설명을 잘 못했단 말이야. 단기 필립스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걸로 봐서. 근데 우리가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 나왔는데 케인즈 학파에선 이해 질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걸 집어넣었어요, 요거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해가지고 요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같은 V자 같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유가 상승을 나타내고요. 이게 비용을 나타내는 거니까 비용이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자, 그러면 단기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요. 여러분 상방 하방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측 이동이죠.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단기 필립스 커브는 역시 상방입니다. 근데 공부는 상방으로 하세요. 그럼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한다? 우측 이동이죠.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상방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오콘의 법칙과 결합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관계가 되죠. 요거 제가 산발이 법칙 만들어냈죠. 인플레이션율 있고 물가 상승률, Y가 있고요. 실업률이 있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와 얘와의 관계, 필립스 커브 이렇게 되고요. 얘와 얘와의 관계, AS 곡선 이렇게 되고요. 얘와 얘와의 관계, 이게 바로 오콘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콘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와 얘와의 관계를 희생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를 1% 줄이기 위해서 GDP가 얼마나 감소해야 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오콘의 법칙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과의 관계 AS 곡선을 얻어낼 수 있는데 AS 곡선은 우상향 하잖아요. 그냥 요거는 AS 곡선을 파악할 수 있다. 우상향하는 관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다음 리얼.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쵸? 단기 필립스 커브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단기 필립스 커브가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때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 그러면 이거요.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GDP가 그만큼 많이 감소하게 돼서 희생 비율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 뜻이 뭐냐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기억이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34번 한번 봅시다. 자, 노동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있고요. 두 생산 요소의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등량 곡선 내놔봐요. 완전 경쟁 요소 시장을 상정한다. 노동과 자본 이게 등량 곡선 이렇게 돼 있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뭔가 기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오케이? 요런 과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 경쟁 요소 시장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노동과 자본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임금이 고정돼 있고 자본의 가격도 고정돼 있다.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가격에 하락했다는 여러분 아니 자본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미시 파트에서 등량 곡선 뭐 거기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대체 효과잖아.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비싸진 걸 덜 사는데 자본의 가격이 싸졌으면 당연히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노동을 줄이게 됩니다. 증가가 아니네. 1번이 틀렸네요. 바로. 오케이? 다음 2번. 자, 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자, 이건 뭐냐면 수요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되게 민감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임금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임금 탄력성. 노동 수요의 가격은 임금이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임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금이 상승했다. 임금이 상승했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그랬을 때 노동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건데요. 직접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 그것도 볼 수 있는데 자, 우린 그거보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아니 생산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시장 전체에서 물건의 가격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서 가격이 비싸진다니까요. 그럼 상품 가격이 비싸졌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에 대한 상품의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이게 파생 수요의 성격을 지니니까 얘도 조금밖에 줄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할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여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왕창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임금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어떻게 되니 그걸 보는 건데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는데 크게 반응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량도 크게 감소하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언제 큽니까?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제품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크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정도. 자,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 단기보다 장기에서의 노동 수요의 탄력. 여러분 언제나 단기보다는요. 특별히 예외적인 거 빼놓고는요. 장기가 당연히 탄력성이 커요. 선택지도 많아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적응력, 대응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의 탄력성이 크다. 요거는 그냥 거의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게 다 클수록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역시 마찬가지야. 자본 공급, 자본에 대한 가격 탄력성. 여기선 자본
이자율이겠죠?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그러니까 임금이 싸졌어. 싸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 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대체가 훨씬 더 쉬운 거랑 같은 맥락이 되죠. 네, 그래서 약간 4번은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2번, 3번, 5번 중심으로 보시고 4번은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1번 이렇게 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값은 총 가용 시간을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요. H가 여가 시간이고요. I가 이제 소득인데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소득이 이렇게 영향을 받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W가 임금이죠. 임금과 노동 시간. 요거를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A는요. 근로와 상관없는 소득이지. 그래서 비근로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효용 극대화점에서 MRS와 W는 같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한계 대체율이 체감이냐 체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체감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다 여가라고 쓸게요. 여가가 H. 여기는 이제 소득 이렇게요. 내가 소득이 이제 소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 보면 비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A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게 비근로소득 A 높이가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비근로소득 A 그 다음 내가 소득을 버는데 요만큼이 근로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선택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우하향하니까 요러기를 선택해요. 인디퍼런스 커브에서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MRS랑 W 이게 여가의 편익이고 여가의 가격인 거 보이시죠? 여가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를 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얘가 여가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때 요거 2번 볼게요.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임금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W가 상승 시 자,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 효과는 이게 가팔라지면서 여가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거 여가라고 쓸게요. 그냥 여가의 가격이 비싸죠. H가. 그럼 여가에 대한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여가를 줄이고 노동 시간은 증가시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자,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오케이? 자, 여가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라고 하면요. 여가의 소비는 증가하고 노동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은 감소한다. 여가는 지금 정상제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면 이게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가가 증가하는 건 정상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열등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가가 열등제가 되면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열등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가가
감소합니다. 그럼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4번.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 증가시킨다. 맞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근로 외의 소득이 증가 시, 이게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요게 A 영역이죠. A가 커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자, 여기 A 영역에 해당하는 게 이게 A0였었는데 비근로 소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W가 되는 거죠. 근데 비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 부분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임금률은 그대로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 기울기는 똑같고 비근로 소득이 A1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소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변함없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W는 그냥 일정합니다.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서 대체 효과는 없어요. 자,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긴 대체 효과 언급했으니까 틀렸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요거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고민들은 해보셔야 되니까 정리하셔서 요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보시면서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